오렌지와 레몬이 괴혈병 치료제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지는데 50년이 걸렸습니다. 비타민C 항암의 비밀에 적힌 비타민C가 항암제라는 이야기는 이미 반세기 이전부터 줄기차게 제기되어져 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라이너스 폴링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이 어윈 스톤입니다. 이 사람들이 비타민C가 항암제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지도 벌써 40여 년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더 기다려야 주류의학이 비타민C 치료법을 환자들에게 전할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의학을 배우는 후학들에게 전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비타민C 치료법을 공부해 나가면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은 도서관으로 가서 비타민C 치료법 자료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의학 서적이나 의학 교과서에 이러한 비타민C 치료법이 소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세기 전에 그 의학들로 제가 돌아가서 그 치료법들을 살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49년에 한 의사가 소아마비가 유행하던 시절에 비타민C 치료법을 이용해서 소아마비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환자들을 구해내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널을 찾아 나섰는데 그렇게 찾은 저널의 뒷표지 전면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환자들을 대상으로, 환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카멜 담배를 한 달 동안 피게 했을 때 그 목 안에 아무런 자극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카멜 담배가 안전하다. 이러한 취지로 의학 임상 실험이 소개되고 있었는데 그 결과를 토대로 많은 의사들이 카멜 담배를 핀다.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 광고를 보면서 반세기 후에 후학들이 지금의 의학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지금 이러한 광고를 보았을 때 받아들이는 충격, 그러한 충격으로 전해질 의학의 모습들이 지금 우리들이 환자들에게 시술한 의학에 있지는 않을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반세기 전의 의학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카멜 담배가 안전하다고 얘기했던 의학의 모습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비타민C 치료법으로 소아마비에 빠져드는 환자들을 구해내었다는 사실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단절 속에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비타민C 치료법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사람이 바로 닥터 클래너입니다. 닥터 클래너는 1949년에 발표된 소아마비 논문과 더불어서 여러 바이러스 질환에 비타민C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닥터 클래너는 바이러스 질환을 비롯한 여러 질환에 비타민C가 강력한 치료제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린 사람입니다. 비타민C는 포도당을 이용해서 만들어집니다. 포도당을 이용해서 4개의 효소가 차례로 작용하면서 동물의 몸에서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4번째 효소, 이 4번째 효소가 결핍되면서 비타민C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동물들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비타민C를 만들어낼까요?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체중 70kg인 사람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나 만들어내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염소, 토끼, 쥐, 생쥐, 고양이, 암소가 있는데 이 왼편에 검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평상시에 만들어내는 비타민C 양이고 오른쪽에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이 동물들을 스트레스 상황으로 몰아갔을 때 그때 이 동물들이
만들어내는 비타민C의 양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2g 정도 그 수준으로 비타민C를 만들어내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0g을 넘어서는 그러한 많은 양이 만들어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g에서 20g 사이의 비타민C가 동물의 몸에서 만들어져 나옵니다. 동물들 중에도 사람처럼 비타민C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동물들로는 영장류, 그리고 조류 중에서도 진화단계 최상위에 있는 새들, 기니피그, 무척추 동물, 곤충,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를 만들어내는 동물들 중에서도 이 비타민C를 신장에서 만들어내는 동물들이 있고 간에서 만들어내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양서류, 파충류, 조류 중에서도 하위 단계, 이처럼 이 하류 동물들은 비타민C를 신장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포유동물과 조류 중에서도 상위 단계의 새들은 비타민C 생산지를 신장에서 간으로 옮겨 보다 많은 비타민C 생산에 대비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왜 비타민C 생성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다가 저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비타민C를 생합성하는 과정 중에 활성산소가 상존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글루타치온이 소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간에서 비타민C를 만들어내게 되면 그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사람이 잃어버린 그 단계에서 활성산소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체내에서 대단히 중요한 항산화제의 하나인 글루타치온이 소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의 비타민C가 만들어지게 되면 인체에 산화 스트레스를 가하는 격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충분한 양의 비타민C를 가져올 수 있다면 비타민C 생성 과정을 간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인체에 더 유익하다,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에 이르러서 환경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비타민C를 자연물을 통해서 충분히 섭취할 수 없게 되었고, 환경은 예전에 비해 더욱 유해한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이었다면 이러한 비타민C 생성력 소실이 도움이 되었겠지만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불이익이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듯이 비타민C 전구체로부터 비타민C가 만들어질 때 과산화수소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생략하고 비타민C를 외부로부터 가져온다면 그것이 사람에게 더 유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강연에서 합연근 의학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에서 그 누구도 제기했던 적이 없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합연근 의학론이라는 말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인간에게서 비타민C 생성력이 사라져 나간 배경은 비타민C 생합성 과정이 산화 스트레스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런 결론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비타민C가 만들어지는 최종 단계에서 과산화수소가 생겨나는데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글루타치온이 소모된다. 그런데 이 글루타치온을 아끼기 위해서 사람은 외부로부터 비타민C를 공급받고 글루타치온을 온전하게 유지한다. 동물들은 신장에서 비타민C를 만들어내다가 그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 글루타치온을 왕성하게 만들어내는
간으로 비타민C 생산 공장을 옮긴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고 사람에게서는 이보다 더 많은 양들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생산 공장을 없애버렸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비타민C 생성력 소실에 대한 견해입니다.